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비인후과 최병일입니다. 오늘 뜻하지 않은 건강적인 문제로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보내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중간에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공화호 이식 수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고요.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이 임상병동이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연구시설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산 밑을 뚫고 난 복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임상동과 연구동을 관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인공화호가 시작이 됐던 1990년도 에는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좀 상대적으로 늦게 인공화호 수술이 본격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도에 1000예의 수술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더 많은 수술을 하면서 최근 한 2.5년 만에는 500예를 달성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소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고막의 압력의 형태로 건드리게 되고 고막을 건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귀 안에 있는 뼈 이소골을 통해서 증폭이 된 다음에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달팽이관에서 그 압력이라고 하는 형태가 전기신호로 바뀌어져서 노란색의 청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러한 전기 신호의 발생이 달팽이관이 어느 조금만 망가져서 좀 줄어든 상태라고 하면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더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러한 전기 신호를 벌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능력이 완전히 소실되게 되면 보청기로 다 되질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그런 것처럼 이 달팽이관 안쪽으로 이렇게 이 파란색의 전극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이 삽입된 전극을 통해서 외부의 소리에 반응해서 전기자극을 발생 스스로 시킨 다음에 이 노란색에 있는 신경원 세포 쪽으로 전기를 전달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청신경이 자극되어 뇌 쪽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인공화호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공화호 혹은 인공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청기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진 그런 달팽이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인공화호 수술을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인공화호 수술을 고민하는가? 첫 번째 이 위쪽에 있는 검사가 수능 검사인데요. 대개 수능 검사의 역치가 70dB보다 더 나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검사가 이제 어음 판별력을 보는 검사인데 소리는 듣는 상황에서 몇 퍼센트의 단어를 구분하는 거를 보는 것인데 이 숫자가 지금 12와 16이 있는데 보통 이 숫자가 30% 이하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AND로 만족시킬 때 수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공화호 수술은 어떻게 처음 역사가 시작됐을까요? 그래서 이 1800년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렉산드로 볼타라고 하는 이태리의 전기 물리학자가 이렇게 왼쪽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다 보면 이렇게 양쪽 귀에다가 이런 배터리 전구를 연결한 금속 탐침을 삽입하고 스위치를 뻥 닫아서 전기가 통하게 했을 때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한 쇼크가 생기고 설명하기 힘든 굉장히 큰 소음이 뇌에 들렸다. 그래서 유쾌하지 못해서 실험을 중단했다라고 기술한 것이 첫 효심. 실질적으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1957년도에 앙드레 두즈와 찰스 히즈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귀수술로 청각신경의 밑둥만 남아있는 환자의 밑둥에 전극을 넣어서 전기적으로 실제 사람의 청각계를 직접 자극했는데 수술 후 환자는 소리 크기는 구분을 했지만 높낮이는 거의 구분을 못했고 그나마 이식한 기계는 몇 주 후에 고장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도에 우리 잘 아는 하우스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전극이 달려있는 와이어를 달팽이관의 고실계로 실제로 이식했었고 실제로 몇 가지 기본 주파수를 구분하기까지 하고 단어도 몇 개를 실제로 구분을 했지만 역시 오래지 않아서 전극을 제거해야 되는 안타까운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상 오늘날의 형태의 인공화학 수술이 환자에게 이식된 것은 1980년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습득기 후에 성인에서의 농 환자에게 처음으로 이식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저희 은사님이신 김종선 교수님과 연세대의 우리 김인환 교수님께서 한국 환자들에서의 인공화호를 첫 이식을 시작하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인공화호 수술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기 과학자들과 심지어 귀 전문 의사들도 너무 이런 그 청각기관에 비해서 이런 인공화호의 디자인들이 조악하기 때문에 쓸만한 수준으로 결코 청력을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후에 나온 스터디들이 이러한 관점을 뒤집는 연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특히 농아연맹이라든지 수화를 많이 쓰는 그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인공화호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회의적인 비판을 쏟아냈었고 특히 인공화호 의식이 소화에 있어서는 매우 비윤리적이라는 그런 윤리적인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렇지만 이런 인공화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가 점차 쌓이면서 이러한 의심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현재의 인공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화호는 과연 그렇게 무섭고 MRI도 거의 촬영을 잘 못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술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요. 과연 그럴까요? 요새 이제 제가 인공화호 수술을 할 때 넣는 절개선의 위치와 그 다음에 사이즈인데 보통 한 3cm 정도에서 3.5cm 정도의 절개선을 넣게 되고 그나마 대개 한 2주 정도가 2, 3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흉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치유가 되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리고 가급적이면 귀 뒤에 있는 이쪽에는 상처를 넣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기기 착용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 24시간 내에 매핑을 하고 혹은 수술 후 일주일 이내 매핑을 해서 조기 매핑을 이제 하는데요. 절개선 고객 매핑을 할 때쯤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절개선 부분도 거의 뒤쪽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커스메틱하라고도 큰 문제가 없이 환자들이 많이 좋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인공화호 수술을 하게 되면 MRI를 못 찍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요사이 각 회사에서 나온 그런 전극들은 3테슬라화에서 특별히 머리에 밴드지를 하지 않고서도 몸의 전신 부분의 MRI 촬영이 마음대로 가능하고요. 심지어 뇌 쪽도 그 수술 전에 이렇게 인공화호 수술을 할 내부 장치 위치를 잘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가장 아티팩트가 큰 위치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XR 커트와 코로날 커트에서 이 아티팩트 위치, 보이는 위치가 이 정도가 되고요. 두 개를 잘 활용해서 수술 전에 내부 장치 위치를 잘 조정하면은 원하는 부위에 MRI 촬영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기기를 뽑거나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화학 수술의 적응증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인공화학의 적용은 성인에서 시작이 됐고요. 포스트 링규얼 케이스, 그러니까 그 언어 습득기 이후에 생긴 그런 양측 심도 난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적응증이 조금 더 청력이 남아있는 쪽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급기야 2014년도에는 저음역대 청력이 보존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전국 일부만 삽입해서 잔청을 보존한 하이브리드 형태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FDA 승인은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적응증이 있을 경우엔 그에 대해서 잘 설계된 임상 연구 결과가 많이 도출되어야 이런 FDA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렇게 적응증이 확대가 되면서 예전 양측 심도 난청에서 시작된 인공화학 요사이는 한쪽 청력만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더 많이 진행이 된 이 경화증, 그 다음에 외상 후 발생한 난청, 전정신경 초장애까지 흔치 않은 원인으로 청력 저하가 온 경우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술에 있어서 이제 소아 환자에서는 당연히 성인 환자보다 안정성 등이 더욱 의심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적응증이 네, 소아 환자에서는 초기에는 오히려 성인 환자보다도 그 안정성 등에서 더 의심받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는 데이터가 무수히 축적되면서 현재 FDA 가이드라인은 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심도 난청 소아 수술을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보다 더 이른
7, 8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도 안전하고 좋은 효과의 수술 결과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수술 환자로 생각을 못했던 심한 달팽이관 기형이나 청신경 결핍 등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시도할 수 있으며 좋은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 발달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도 수술 후에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상호작용이 늘어서 환자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우에도 수술을 배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인공호흡 수술 적응증의 확대가 성인에서의 단순 심도 난청에서 심도 난청에서 고도 난청으로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양이나 기형에 의한 난청도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일측 혹은 비대칭성 난청, 그 다음에 저주파 잔청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 저음역대 잔청이 있는 스키슬롭까지도 이런 인공호흡의 수술의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매우 확대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저는 먼저 이 비대칭성 난청과 일측성 난청을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 현재 보험 기준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세 미만은 90dB, 1세 이상 19세 미만은 양측 고도이면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성인은 70dB 이상이면서도 문장 검사 혹은 이름절 검사가 50% 이하일 때 이렇게 수술 적응증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그 편측성 비대칭성 난청은 미국 FDA에서 2019년도에 메델사의 제품을 통해서 5세 이상의 그런 비대칭성 혹은 싱글 사이드 데프니스에서 승인이 됐고요. 그 승인은 2022년도에 코클리아사의 유니라테럴 히어노스나 싱글 사이드 데프니스의 목적에서 코클리아 전까지 확대가 돼서 FDA 승인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일측성 혹은 이제 편측성 난청 환자에서의 인공화 성적을 보면은 애초에는 건측과 그 다음에 전혀 못 듣는 쪽의 인공화를 통한 소리가 서로 잘 어울리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특히 이명 해소의 효과와 더불어서 어음의 향상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농인 측의 난청이 언어 습득기 이전이라고 하게 되면 대개 이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인공화를 하지 않게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가 못하고요. 그 이후에 언어 습득기 이후에 전농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개 이렇게 이런 편측성 난청 때 인공화 환자들의 그 적응에 있어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이유가 그런 블루투스 기기라든지 이러한 디렉트 어디터리 인풋이 가능한 그러한 기기를 사용해서 수술한 귀로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야 초기 재활과 매핑이 잘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받아들이는 데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화에 대해서 수술 전에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거나 이런 편측성 난청 환자 중에서 그 다음에 재활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노력을 미리 인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미니 마이크로폰이라든지 그런 기기 자체가 디렉트 스트리밍이 가능한 그런 기기를 써서 직접 인공화학 수술을 받은 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이런 편측성 난청이라든지 혹은 비대칭성 환자들의 적응이 굉장히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상담하실 때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비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갖고 있는 비대칭성 편측 환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수술의 적응증뿐만 아니고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와우 개창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서 정원창을 통한 삽입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러한 정원창 삽입법은 기존에 했던 와우 개창술을 통한 삽입, 이건 이제 대개 이쪽 부분에 뼈를 뚫고 들어간 것인데요. 지금 이제 구멍이 뚫린 부분이 이제 정원창 쪽입니다. 기존의 와우 개창술보다 이 정원창을 통한 전극 삽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극을 와우 측에 보다 가깝게 근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전극 삽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의 외상을 이 달팽이관의 외상을 최소함으로써 잔청을 보존하고 달팽이관의 구조를 보존하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은
후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적응증의 확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극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청 보존에 상당히 유리한 면을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전극들이 많이 표방이 돼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잔청 보존을 잘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변화가 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술 적응증이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냥 주파수 하강 기능이 있는 보청기나 그런 오픈 타입의 히어링 보청기와 더불어서 인공화호도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담당 대학 교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 저주파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뭐 1kHz가 정상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수술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 1kHz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30dB와 70dB 사이 언저리에 1kHz가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로 재활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1kHz가 지금 보시다시피 90dB, 100dB로 보청기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특히 그 다음 부분이 다 코클리어 데드 리전에 빠져서 증폭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보청기에 소용이 없고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인공화호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즉 이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 1kHz가 보청기로 증폭이 되지 않고 다 데드리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보청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게다가 이런 형태의 주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이러한 특정 유전자라고 하면 이 저음역대 청력도 곧 더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인공화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술 결과를 보면 그렇게 어머님이 연세가 많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이 저주파 잔청이 많이 남아있을 수술한 딸과 그 이후에 늦게 수술을 한 어머님 간의 수술 결과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밑으로 와서 이 아버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일찍 한 이러한 아드님과 이 아버님 간의 수술 결과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즉 이러한 스키즈오피어링 로스에서 저주파 잔청이 많이 남아있을 때 수술을 한 것이 수술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로 여러 문헌과 저희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스키즈오피어링 로스에 있어서의 저주파 쪽의 잔청 보존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수술을 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뚜렷해진 그런 수술 경향은 성인에서의 양의 수술의 증가 경향입니다. 아래 보이는 슬라이드가 분당 서울병원의 최근 3년 동안의 이제 수술 환자의 어떤 경향인데요. 물론 이제 소아 환자가 제일 많긴 하지만 5세부터 90대까지 비슷한 골고루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 환자만 살펴봤을 때 성인 환자의 13.2%가 순차양의, 16.3%가 동시양의를 수행을 받죠. 비록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즉 30% 성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지금은 양의 수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런 양의 수술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순차야기에서 첫 번째 수술 후에 만족도가 좋아졌거나 다시 뭔가 여전히 삶의 질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반드시 순차양의를 고민해 봐야 되고요. 여기서 성인에서의 순차양의에서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 간의 간격이 너무 길어서 수술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 결과가 좋으면 적어도 양의 수술 간의 간격이 20년 이내면 두 번째 결과가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순차 양의 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적응이 빠르고 편한 문제는 있겠죠. 네, 요약을 하겠습니다. 1800년도에 그 아이디어가 전기 물리학자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1980년대에 이르러서 오늘날 형태의 인공화학 수술이 처음 시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이 되면서 소아로 그 적응증이 확대가 되었고 전극이 얇아지고 정원창 수술 방법의 도입, 그 다음에 매핑 선진화 및 제어 방법에서의 블루투스 활용의 도입으로
갈속 잔청이 많거나 편측성 비대칭성 난청 혹은 기형이 심한 아이로의 수술로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성인에선 특히 양쪽 수술을 다 하는 혹은 순차 양해를 하는 그런 인공화학 수술의 흐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